이승현이었습니다. KBS.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돌아왔습니다. 11월 13일 수능일에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함께하고 있고요. 우선은 경제상식 퀴즈 정답부터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 선택에도 사실은 비용이 듭니다. 내가 선택한 것뿐만 아니라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 시간에 다른 걸 할 수 있었는데, 그 장소에서 다른 걸 할 수 있었는데 사실은 그걸 또 포기하는 거죠. 그 포기하는 데 따른데도 비용이 드는 것이라는 것. 경제적으로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게 더더욱이 이 기회비용 안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뿐만 아니라 포기와 집중도 사실은 중요하죠. 0512님이 항상 선택이 어렵죠.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처럼 내가 선택하지 않은 길이 내포한 수많은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거니까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0225 쓰시는 분은 아이와의 시간을 포기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워킹맘들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조금 더 수입이 생기겠습니다만 또 포기해야 하는 그 아이와의 시간도 금전적으로 당장은 산출할 수는 없지만 또 엄청나게 큰 기회비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더 많이 또 응원합니다. 워킹맘들 화이팅 하십시오. 그리고 7961 쓰시는 분이 이대호 기자님, 오늘 와이프가 60살에 수능 도전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멋지십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또 그리고 오늘 시험 자체가 또 거의 뭐 하루 종일 이어지지 않습니까? 체력적으로도 좀 힘드실 텐데 많이 또 응원해 주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면서 또 체력도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성화님, 오늘 아들이 수능을 보는데 저도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이렇게. 다들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3185님도 수능 보는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 자원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수험생들 힘내세요. 라고 또 응원도 해 주셨고요. 자, 함께 해주셔서 또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도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더라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도 개별적으로도 선물을 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이 10시에 개장을 했죠. 지금 개장 초반. 흐름은 코스피 코스닥 나쁘지 않습니다. 뭐 보합권에 있습니다만 코스피는 2포인트 0.05% 오른 4,152, 코스닥은 0.84% 오른 914를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오늘 금융지주사들, 은행지주사들이 2, 3%대 배당 많이 주는 이런 주식들이 오늘 좀 강세고요. 코스닥 내에서는 바이오주가 엄청나게 강세입니다. 어제도 그랬는데 어제도 상한가를 간 ABL 바이오가 오늘 28% 더 올라서 시가총액 이제 9조 원, 코스닥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왔고요. 코오롱 티슈지, 파마리서치, 휴젤 등등 바이오 관련주가 엄청나게 또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달에 정말 국제적으로 화제가 됐던 소식이 있습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우리 돈으로 1,500억 원 상당의 왕실 보석이 도난당하는 일이 있었죠. 다행히 범인을 바로 잡긴 했습니다만 방문객들이 정말 많은 대낮에 이런 범죄가 일어났다는 게 더 충격이었는데요. 역사적으로도 서양, 동양 막론하고 크고 작은 도굴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아예 무덤을 털어가는 일도 있었다고 하고, 그런 기상천외한 사례들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와 함께 파헤쳐 보시죠.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도굴에 대해서 파헤쳐 주신다고요. 이 도굴의 역사가 정말 오래됐다면서요. 아주 정말로 오래됐습니다. 저 고대 이집트에는 파라오들의 무덤이 있는 왕가의 계곡이 있는데요. 거기엔 무수한 파라오들의 무덤이 만들어져 있는데 소문에 따르면은 파라오 무덤이 만들어진 거와 동시에 도굴이 벌어진다. 그래서 그 일대에 사는 사람들은 낮에는 파라오의 무덤을 만들고 밤에는 파라오의 무덤을 도굴한다. 그런 소문까지 있을 정도로 정말 그 도굴의 일상화 거의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파라오가
그걸 막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이집트도 있잖아요. 힘이 강할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강할 때는 멋있는 무덤을 만들고 많은 부장품을 넣지만 힘이 약할 때는 그 다른 파라오 무덤 도굴 해서 거기 있는 보물들을 자기 무덤에 넣고 그렇게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도굴하면 이제 그 동양 쪽으로 가장 독보적인 인물은 그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입니다. 조조요? 예, 그 조조가 그 당시 이제 전쟁이 계속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네. 그 군자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군자금 나올 데가 없으니까 발고중랑장이라는 벼슬을 만들어서 발고중랑장. 예, 당시 이제 그 한나라 후한 때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나라의 옛날 무덤들을 다 파서 그 안에 있는 부장품들을 꺼내서 그 값진 것으로 군자금을 냈다고. 근데 이게 거의 군벌의 전통처럼 돼서 역대 군벌들은 옛 왕조들의 무덤, 황제들의 무덤을 많이 파고 그 안에 있는 보물들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거는 되게 못할 짓을 하는 건데. 끔찍하죠. 그냥 조상들이 그 비상금 같은 거 이렇게 예, 약간 넣어주신 그런 거야. 느낌입니다. 꺼내쓰라고 이렇게 합리화했을까? 예, 심지어 그 청나라 때 그 유명한 그 서태후라고 네. 그 마지막을 장식했던 그 사람의 무덤도 다 파헤쳐졌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무덤에 나왔던 그 귀중한 그 야명주라는 보석이 있는데, 야명주요. 예, 그 보석도 이제 그 중국 국민당이 이제 도굴을 해서 이 그 보물이 중국의 이 권력자를 통해 지금 미국까지 가 있습니다. 오, 중국의 국민당이면 지금 대만으로 예, 갔던 예. 그 약간 뭐 정치파벌. 처음에는 그 이제 군벌이었다가 나중에 국민당이 소속된 그런 거이지만 어쨌거나 결론적으로는 국민당이 그래서 그게 이제 미국으로 가 있다. 예. 서태후의 무덤에서 나온 야명주. 야명주라는 게 그거라면서 야광 예. 그 빛나는 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무협 소설 보시면 항상 이거 하나당 엄청나게 비싼 거다라고 나오는 그런 보물들입니다. 마치 드래곤볼처럼. 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도굴 피해가 많았을까요, 역사적으로? 그 아무래도 그렇죠. 우리나라의 도굴의 역사도 아주 깊고 침침해서 이거는 그 고고학자분들 그분들 학술대 같은 데 가서 그분들이 약간 좀 이제 마음 풀어지고 술 한잔 하시면은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우리나라 그 삼국시대에서부터 이미 도굴이 되게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도굴이 되기 쉬운 무덤과 아닌 무덤이 있어요. 그 고구려나 백제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고구려는 무덤 벽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벽화가 있다는 것은 방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덤 안에 이제 방을 만들고 거기에 벽화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부장품도 넣었기 때문에 무덤 입구만 열면 그 안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긁어내기 꺼내가기 쉽다. 예, 쉬워요. 백제도 약간 그랬습니다. 근데 신라는 좀 달라요. 이 무덤 안에 흙을 꽉꽉꽉 들이채워서 파내기도 힘들고 파냈다가 무너지기도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신라 무덤은 상대적으로 덜 도굴이 된 편이긴 했습니다. 안 된 건 아니에요. 조금 덜 됐죠. 근데 이제 또 그냥 무덤만 도굴의 대상이 된 게 아니라 이게 도굴꾼들이 심하면 탑을 통째로 들고 가거나 네. 아니면 탑을 폭파시키거나 부숴서 그 안에 있는 사리함 같은 보물들을 가져갑니다. 석탑 같은 거요. 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피해가 심각했던 것이 바로 석가탑, 불국사 석가탑 네. 도굴 미수 사건 1969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1966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1966년에. 66년. 사실 그 불국사 하면은 우리나라 나이 드신 분들은 수학여행 때문에 다 가보신 분일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앞에 탑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다보탑, 하나는 석가탑. 그렇죠. 다보탑은 예뻐서 10원 그 동전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있는 석가탑이 있는데 그 석가탑이 1966년에 그 딱 9월 6일 정도 보니까 왠지 탑이 기울어져 있더랍니다. 아. 그래서 그 승려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너무 오래돼서 좀 이게 기울어졌나 보다 하고 이걸 수리하려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도굴 시도가 있었던 거예요. 옆에 있는 다보탑은 그냥 있었고요. 예. 그 석가탑이 아무래도 좀 밀폐되고 하니까 그 안에 뭐가 아직 나온 흔적이 없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신기한 게 그 당시 대구 군방에 있던 도굴 팀이 있어요. 그 도굴 팀이라고 하면 그냥 도굴 당, 도굴꾼, 네, 도굴꾼들이 있었는데 네. 이 사람들이 9월 3일 날 밤에 네. 전세 택시를 타고 경주까지. 예, 가서 불국산에 몰래 들어가서 이 석가탑을 통째로 들어올려서 네. 그 안에 있는 그 보물을 훔치려고 했습니다. 아니 그 석탑은 엄청 무겁잖아요. 예, 예. 오일 제크 있죠? 그 자동차 유압기. 띄우는 그 유압기 갖다가 유압기 그거 3톤짜리를 들고 가서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3톤짜리 그 유압기를 들고 예, 가서 예. 그랬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한번 일단 후퇴한 다음에 이번에는 10톤짜리 유압제를 가지고 와서 밤에요. 예, 또 한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그 얘기가 안 들리고 도망은 쳤는데 이미 그렇게 하면서 탑에 손상이 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눈치를 챈 거죠. 야, 그러면은 그거를 눈치채지 않게 밤에 그렇게 하고 간 것도 사실은 대단한 거고. 네. 근데 결국은 기울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거 왜 이러지? 예. 라고 하다가 근데 또 더 어마어마한 일이 생겼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억지로 비틀었으니까 예. 이게 뒤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수리하기 위해서 바로 잡아야죠. 6개월인가 7개월인가 했는데 중간에 나무가 좀 연약해서 이 돌덩어리가 그냥 뚝 하고 떨어져 바닥에 꽝 하고 떨어지는 그 상단부가요. 네, 그런 온갖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천만다행으로 이게 이 사람들이 실패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 훔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고친 김에 네. 제대로 발굴을 해보자.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 사람들이 여기 왔을까? 예, 그리고 이왕 망가진 김에 안도 들여다보자가 됐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리탑이 무사했습니다. 보통 이게 석탑 안에 이제 사리탑인데 예. 문제는 이게 사리도 보물이지만 네. 더 중요한 건 그 사리 옆에 있었던 다른 겁니다. 다른 거 뭐가 있었죠? 예, 사실 이런 도굴꾼들은 제일 소중하게 여긴 게 금과 은 같은 귀금속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갖다 버리거나 태워버리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석가탑의 그 사리함 안에는 그 사리 말고도 종이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종이 쪽지요? 예, 종이요. 네, 굉장히 낡고 상했고 당연히 1000년이 넘었으니까 쫙 펼쳐보니까 이것이 바로 현존하는 목판 인쇄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인 아마 교과서에도 나오니까 아실 거예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었습니다. 길기도 한데 이거 특이해서 외웠죠. 예, 예, 그렇죠. 저도 힘들려 외웠습니다.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이게 그쵸. 경전 예, 예. 같은 거죠. 그러니까 다 그 불교의 경전인데 목판 인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많은 역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 종이질로 보면 신라에서 인쇄된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귀중한 건데 만약에 도굴꾼들이 이 탑을 박살내고 훔쳐갔으면 이 과연 이 다란이경이 무사했을까? 근데 이제 진짜 부처님이 보호하사 도굴도 실패하고 보물도 발견되고 정말 나무아비타비입니다. 그러니까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그 목판은 아니지만 예. 목판으로 인쇄한 예. 종이. 그쵸. 근데 그 종이를 그렇게 오랜 시간 석탑 안에서 또 잘 보관을 했었다. 그렇죠. 또 잘 보관되게끔 넣어놨다라는 것도 대단한 거네요. 예. 아무래도 공기가 덜 통하면은 덜 상합니다.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그 다시 한번 생각하지만 그때 석가탑이 진짜 유압제고 그 무식하게 하더라도 잘못하면 이게 탑에 쿼당 그쵸, 넘어질 넘어가고. 수도 있고 실제로 이거는 일제 강점기 시대였지만 천둥이 치는 날 다이너마이트로 개성 근처의 탑을 폭발시키고 그 안에 있는 사리함을 훔쳐간 경우도 있습니다. 개성이요? 예. 그 우리 뒷부분의 이야기 또 하나요, 그거를? 예, 아니요. 그 탑과 또 다른 탑입니다. 너무 많아요? 예. 이게 도굴의 역사가 많네요. 어마어마하게 깊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니 그러면은 그 도굴꾼이라는 게 음. 왜 영화에서도 보면 엄청난 이제 작전을 벌이지 않습니까? 이제 스케일 그렇죠. 크게 예. 진짜 무슨 뭐 10톤짜리 그 유압잭을 들고 가서 석탑을 들어올리자까지 할 정도면 예. 엄청나게 전문가 일당이라는 거잖아요. 사실 이 도굴범들을 이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호리꾼이라고 하거든요. 호리꾼. 예, 호가 여우 호자를 씁니다. 이게 여우들이 무덤을 파헤친다라는 속설에서 나온 건데요. 이 호리꾼들이 보통 그냥이 아니라 이 사실 그 어느 정도 고고학인 소양이 있고 심지어 이제 고고학을 연구한 사람이 호리꾼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뭘 좀 알아야죠. 예. 그렇죠. 근데 이보다 좀 더 옛날인 1960, 70년대에는 그 도굴꾼들의 그런 팀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지역별로 한 3개의 팀이 있었고 네. 그 밑에 점조직으로 있는데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고요. 이 사람들이 쓰는 도구는 그 소총 안을 청소하는 얇은 철사였다고 하는데 네네. 이거를 땅으로 이렇게 짚으면은 그 밑에 있는 감촉을 느끼고 이제 실력 있는 사람이 이게 도자기인지 아니면 뭐 시신인지 뭔지 금붙이인지 알아낼 수 있다고 새 합니다만 꼬챙이만 땅에 찔러보고 예. 이게 돌인지 보물인지를 안다고요? 예,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아니 그- 얼마나 많이 도구를 했으면 그 정말로 도굴이 심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좀 네. 잘 못 먹고 살 때는 이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이거 뭐라도 팔아야지 이러면 그냥 땅 파서 그런 골동품들을 많이 팔고 그래서 지금 북한의 문화재들이 많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또 이어지네요. 네, 네. 근데 이게 그거를 그 사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장물합이라고 하나요? 장물합이 이게 장물합이 이제 물건을 파는 사람이고 그 도굴한 물건들을 사는 손님들이 있죠. 큰 손들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팔아넘기는 사람을 장물합이라고 하는 거고요. 예, 예. 사는 손님들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누군가 사니까 사주니까 도굴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이게 또 그 바닥에서는 산업이라고 하고 그 범죄이긴 사실 합니다만. 이게 우리나라 그 위안이 되려면 우리나라만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루브르 박물관에 이것도 옛날 루브르 박물관인데 모나리자가 도난당한 적이 있어요. 그 작은 사실 모나리자 그림이 되게 작거든요. 누가 이제 훔쳐간 적이 있는데 그 모나리자가 도둑 맞은 바로 그날 8명인가 9명인가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진짜 모나리자를 샀다라고 믿으면서 거액의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진짜 모나리자는 딴 데 숨겨져 있었거든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은 나는 저 모나리자를 갖고 싶다는 것으로 이제 그런 도굴꾼 장물합이들한테 접속해서 야 너희가 훔쳐간 그 그림 가지고 있지 살게 얼마라도 줄게 그랬습니다. 순식간에 모나리자가 복제가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걸 또 그런 돈 많은 사람들은 그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렇죠. 이게 진짜인 줄 알고. 그래서 사실 도굴꾼이나 도굴범들이 주로 하는 것이 이제 값비싼 유물을 훔쳐내면 재벌이나 돈 많은 사람한테 접촉을 해서 이거 얼마 줄게 그렇게 얘기 나옵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이번에 에이펙 그 경주에 전시된 금관 중에 하나인 교동금관이 바로 그렇게 도굴되어서 재벌에게 팔아 넘겨질 뻔했던 금관입니다. 이게 나중에 나오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저기 봐. 201호님이 알려주셨네. 유압잭 자체가 10톤이 아니라 10톤을 들어올릴 수 있는 유압잭일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클 텐데요, 그렇죠? 예. 그것도 차로 실어서 갔다라는 거고. 201호님 고맙습니다. 알려주셔서. 그럼 이게 그래도 석가탑 우리가 지켜낼 수 있었는데 아예 탑을 부숴버리는 일도 있었어요? 탑을 아까 이제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해서 그 안에 있는 보물만 훔쳐가는 경우도 있었고 좀 더 황당하게 탑을 통째로 들고 가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목탑을요? 석탑을요? 석탑입니다. 돌덩어리를요? 네. 들고 갔다고요? 네. 그게 뭡니까?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들어가시면 네. 입구 지나가 보면 저 안쪽에 커다란 석탑이 하나 세워져 있는 거를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유튜브로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이제 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같이 화면을 띄워드립니다. 네, 이 탑의 이름은 개성 경천사 10층 석탑입니다. 원래 개경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경천사라는 절에 있었던 거고요. 네. 지금 이 절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개경에 있어야 된 탑이 여기 국립중앙박물관 실내에 있는가? 여기에는 아주 슬프고 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석탑을 조각내서 누가 훔쳐갔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워낙 개성에 있었는데 1907년에 그 미국의 국내성의 대신이었던 다나카 미사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1907년에 그때 순종이 결혼을 해요. 결혼했기 때문에 그 나름 결혼을 축하하기 위한 그 외교 사절로서 우리나라에 왔거든요. 그리고 왔는데 와서 저 탑을 들고 날라버립니다. 아니 어떻게 석탑을 들고 갈 생각을 하지? 그 이전에 이제 그 일본이 한번 우리나라 안에 있었던 그 문화재들을 전부 이제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아마 그때 그 보고서를 보고 이 탑은 내가 가져갈래라고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밑에 있었던 그 곤도라는 이제 이 사람도 도굴상 겸 유물상인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을 배명을 시켜서 탑을 뚝딱뚝딱 해체해버립니다. 근데 당연히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이 감이 있냐?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거기 있던 주민들이 달려오고 또 거기 개경의 군수라든가 그런 사람들 알려서 뭐 하는 짓이냐. 이거 우리 탑인데 왜 부수냐. 그렇죠.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기는 게 대한제국의 황제가 이 탑을 우리 일본 대신한테 준다고 선물해 준다고 얘기했다. 당연히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그 조선 관료가 그렇다면 증명서로 가져와 봐라. 네네네. 당연한 그렇죠. 일이었는데 그렇게 되자 그 다음 날로 군인들을 몰고 와서 총칼로 그 사람들을 위협해서 40개의 나무 박스에다가 이 탑을 조각조각 내서 다 실어서 들고 기차에 실어 날라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탑을 이제 실어 나르는데 소수레로 실어 날랐어요. 수레로 그죠. 엄청 무거울 테니까. 네, 그래서 그 뒤를 따라가면서 하염없이 울었다고. 그래서 개성역까지 이제 싣고 가서 그 다음에 이제 기차에 실려서 가버립니다. 그래서 소문이 터져요. 부산역으로 가져갔다. 근데 그거 아니라 제물포역 쪽으로 가져가서 어쨌거나 배를 태워서 그 일본에 가서 일본 그 자기 그 창고 안에 네. 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이 그 현재 그 조선 당시에 있었던 유명한 미국인 기자들이 있죠. 이 외국인 기자들, 어니스트라든가 아니면은 헐버트 그런 사람들이 이 사정을 세세하게 조사해서 영어로 써서 당시 전 세계 언론에 뿌립니다. 세상에 일본이 다른 나라 그 당시에는 아직 일본 강점기도 아니었어요. 엄연한 다른 나라의 유물을 통째로 뜯어서 가버렸다. 1907년. 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일본으로서는 이게 체면이 안 사는데 이 사람이 다나카 미사키가 버팁니다. 이거 이제 일본 건데? 라고 하면서 무려 11년간 안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그 일본 조선 총독부의 총독이 되었던 데라우치 마사키란 사람이 이 사람은 돌려줘야지. 왜냐하면 굳이 우리 식민지가 돼야 되는 조선 사람들의 심기를 거스릴 필요가 있나? 하면서요. 게다가 이 데라우체가 그 총리 대신까지 됩니다. 제일 높은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비로소 이제 그 이 경천사 탑을 돌려는 주는데요. 박스채로. 그러니까 계속 그 박스 안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박스 안에 담겨 있는 채로 이번에는 개성으로도 못 돌려주고 그냥 경복궁 한 구석에 창고에 계속 쌓여 있었습니다. 경복궁이요? 네. 그러다가 이제 37년쯤 돼서 우리나라 학예사가 야 그래도 이거를 다시 조립해 봐야 된다. 그래서 2년인가 3년인가 걸려서 다시 조립했는데 경복궁 안에다가 조립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옛날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경복궁에 이제 소풍을 갔는데 경복궁 안에 탑이 있다. 그러니까 그 밖에 있었겠죠? 네네네. 그래서 저도 어렴풋한 기억으로 그 궁궐 안에 갔는데 탑이 있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고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랬는데. 근데 원래 거기 있었던 게 아니라. 워낙 만약에 정말로 그 일본이 이걸 제대로 돌려줄 생각이었으면은 개경으로 가져가서 제대로 맞췄어야 되는데 사실 탑을 그렇게 억지로 분해한 거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저기 망가지고 상한 것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다가 이제 그 마침내 용산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세워지게 되면서 네. 이때 1970년대에 조립한 게 조금 잘못된 것도 있었고 이 탑의 재질이 대리석입니다. 대리석은 약해요. 그러니까 실내로 옮기자. 그래서 그런 아픈 고통을 역사를 거쳐서 경천사지 석탑이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안에 세워져 있는 거고요. 이제 혹시라도 박물관에 가시면 이 탑이 왜 여기 있지라기보다는 이렇게 신선한 역사를 걸쳐서 여기에 와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경천사지 10층 석탑. 예. 이게 그 지금 이제 개성 그 지역에 있던 건데 네.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라고요? 이게 고려 때인데요. 이제 세워진 연도를 보면 아마 그 기화고 같이 충무왕 때 네. 세워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고려 때 세워진 거. 그래서 네. 이제 개경 지역 이렇게 또 표현을 해주신 거네요. 그래서 이거 그 국립중앙박물관 네. 용산에 있는 그렇죠. 1층에 있는데 엄청 클 거 아니에요. 큽니다. 이런 거 이제 듣고 가서 보면 또 이제 네. 새롭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2층에 올라가서도 보이고 3층에도 올라가서 보이기 때문에 각 층별로 느낌이 다르니까 봐주시면 되고 볼 때마다 약간 중간에 많이 고치긴 했지만 부서지고 땜질된 자국이 있어요. 그거 볼 때마다
그러니까 도굴이 안 좋은 게 이런 거예요. 급하게 들고 가다 보니까 꼭 어딘가 망가져요. 그러겠죠. 그게 개성에서 일본 도쿄로 또 다시 경복궁으로 이제는 용산으로 예. 이런 역사가 또 담겨져 있는 거고 그 서울의 선정릉이 있지 않습니까? 강남 지역에 선정릉 여기에서도 그 도굴이 있었다고요? 사실 조선 왕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유일하게 도굴된 왕굴이 바로 이 선릉과 정릉. 그러니까 선정릉이라고 붙여서 말하지만 워낙 성종이 묻혀있는 선릉과 중족이 묻혀있는 정릉 그리고 옆에 정현왕후의 무덤이 따로 있습니다. 선릉과 정릉을 합쳐서 선정릉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릉 하면 조선시대 그 왕들의 무덤이 대부분 저 강 북쪽에 많이 있거든요. 특히 양주 쪽, 양주 지금 의정부나 아니면 그런 쪽이에요. 그런데 선릉과 정릉만은 강남 쪽에 있습니다. 그 이게 도굴된 게 그 임진왜란 때였습니다. 이거 얼마 전에 그 영화로도 한번 살짝 이게 다뤄진 적이 있는데요. 사실 빌딩숲 한가운데 있어서 이게 왜 있지라고 하시지만 지금 거의 공원처럼 있는데 영화 도굴이란 영화예요. 예. 그런데 이 선정릉이 그 당시 임진왜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굉장히 조선의 땅을 많이 먹은 것 같았지만 사실 거기를 실효성 있게 지배한 건 또 아니었습니다. 그냥 점처럼 이 도시에 주둔하고 있고 그 정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약탈을 한 거긴 같지만 실제로 조선 왕릉 대부분이 그 도굴이 못 됐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왕릉들이 많았던 양주만 하더라도 의병들이나 아니면 관군들이 게릴라전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싸우면서 왕릉을 또 지켰거든요. 그런데 선릉과 정릉은 아무래도 그 일본군들이 오래 주둔할 수 있었고 그래서 도굴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조선 왕릉이 도굴이 되기 힘든 게 우선 유교의 국가이다 보니까 부장품은 좋은 걸 써서 안 좋다라는 게 있어서 그 신라처럼 이게 금이나 은이나 그런 거는 안 넣었던 것 같습니다.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처럼 금은 보화를 넣진 않았고요. 예,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그리고 관 바깥에 있는 걸 곽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넣었는데 그 주변을 전부 생석회로 둘러쌉니다. 시멘트 같은 걸로. 예. 근데 생석회를 넣고 이제 땅을 묶어보면 이게 생석회가 점점 수분을 많이 흡수해서 아예 통째로 커다란 돌덩어리 같이 돼버려서 도굴이 무척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도굴이 실패했는데 그 선정릉은 아무래도 너무나도 일본군들이 오래 주둔하고 있다 보니까 좀 각 잡고 도굴하기 좋았던 모양인지 그래서 이제 파헤쳐졌고요. 그래서 나중에 일본군이 물러가고 난 다음에 조선에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설릉 그러니까 성종의 무덤은 다 파헤쳐져서 관이고 곽이고 다 없어졌고 그렇게 해서 지금 시신도 다 잃어버린 그런 참담한 상황이 됐고요. 근데 정릉 쪽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다 파헤쳐졌거든요. 관이고 곽이고 다 없어졌는데 문제는 그 무덤 근처에 오래된 시신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굴이 벌어진 다음에요? 네. 그런데 시신이요? 예, 오래된 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끔찍하긴 하지만 이제 조선 왕조로서는 이제 큰일이 난 거예요. 이게 정말 뼈만 아니요, 뼈가 아니라 약간 형태도 이 형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중종일까 아닐까 그걸로 아주 큰 소동이 벌어집니다. 만약에 이 시신이 정말 중종이라면 곱게 모셔야 되는데 만약 그게 아니면은 생판 남을 무덤에 모신 거니까 이게 곤란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중종이 이제 선조의 할아버지쯤 되니까 이제 그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시신이 어느 정도 얼굴을 좀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나이 든 신하들한테 할아버지 어떻게 생겼지? 라고. 그러니까 각자 이 생긴 걸 기억하고 얘기를 하고 그림도 그려보고 그러니까 검시도 다시 해보고 했지만 역시 알 수가 없어져서 그냥 그 시신은 따로 곱게 묻고 비어있는 무덤에는 옷을 새로 만들어서 그걸 다시 매장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중종일 수도 있겠으나 아닐 수도 있었던 거고. 그때는 DNA 검사가 없었으니까요. 뭐 요즘에는 그 뭐 뼈 길이 뭐 이런 걸로 보고도 뭐 이렇게 유출한다고 합니다만은, 야, 선종에게 그런 또 아픔이 있었다라는 거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무덤을 도굴한 적도 있어요? 예, 이거는 이게 국사 교과서에 잘 나오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오페르트 도굴 사건. 오페르트. 네, 당시 독일 사람이었던 오페르트가 조선하고 이제 그 수후를 이제 그 송상을 요구했다가 네. 4번이나 요구했다 실패했거든요. 근데 돌아가는 길에 당시 그 충청도 덕산에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이자 고종의 할아버지인 남현군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여기를 도굴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아니 통상 수교 맺자고 했다가 예, 우리가 수교 안 해줄 거야 그냥 가라고 하니까 그냥은 안 가고 예. 뭐라도 들고 가려 했던 거예요. 그 소문에 의하면, 그러니까 여러 개 설이 있어요. 그 이렇게 그 시신을 훔쳐내서 이걸 인질로 이제 그 조약을 맺으려고 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조상님 시신 가지고 협박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그런 걸 하겠습니까? 이거는 그 유교의 나라가 아니라 서양에서라도 그 도리 없는 일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도구를 하는데 물줄가 또 있었거든요. 네. 아마 그 안에 있는 보물을 노린 것 같긴 한데, 아까 말했듯이 조선시대의 그 무덤에는 회광묘를 잔뜩 넣었기 때문에 캘 수가 없어서 날이 밝아서 도망가 버렸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 일로 흥선대원군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그 쇄국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고 외국인들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이 더 공고해졌던 또 하나의 계기였던 거예요? 예. 근데 도굴 자체로는 이제 실패를 했던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꽤 많았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서태후의 무덤이 파헤쳐진 게 그 국민당이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부의 그 사람도 다시는 이 국민당과 손 안 잡겠다고 선언하고 일본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죠. 자기 조상묘 파헤치고 뭐 다 그렇죠. 훔쳐간 사람하고 말 섞고 싶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또 화제가 됐던 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한테 선물한 그 천마총 금관. 그렇죠. 물론 이제 뭐 복제 모형이라고는 합니다만 요것도 역사적으로 도굴된 적이 있을까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게? 그 천마총 무덤을 이렇게 천마총 금관이 여지껏 발견된 금관 중에 가장 크고 화려한 겁니다. 화려하죠. 예. 근데 지금 현재 그 전시된 금관이 6개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말고 약간 도굴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관까지 포함하면 몇 개 더 있긴 합니다. 그것도 하나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금관과 똑같이 생긴 금동관들은 많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관과 똑같은 디자인인데 재질이 동이에요. 근데 그 바깥에 금을 씌운 거. 도금. 예. 근데 이런 것들은 왕이 쓴 게 아니라 그 신라 왕이 주변에 이제 군장들에게 나눠준 걸로 추정이 됩니다. 하사해 준. 그럼 조금 더 작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니요, 크기는 비슷해요. 크기는 비슷한데 그 오래돼서 금박이 벗겨져 나가고 녹슬었습니다. 그래서 초록색이에요. 근데 크기가 비슷해요? 네네네. 그리고 또 비슷하게 화려하긴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색깔만 다를 뿐. 그렇죠. 근데 확실히 금관의 박력은 좀 없어요. 박력. 그러니까 그 금관을 딱 보는 순간 그 네. 반짝이는 것이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게 순금은 아니고 은을 좀 많이 섞었습니다. 왜냐하면 순금이 이제 그 빛이 안 나죠. 그리고 부드러워요. 네. 그래서 이게 순금을 휘죠, 보면 휘죠. 후루룩 하기 때문에 이제 좀 더 크고 튼튼하게 만들수록 은합금이 좀 더 올라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아서 그 금관총에 발견된 금부치만 하나도 7kg이 넘어요. 진품이요. 예, 금으로. 7kg. 예, 금관, 금목걸이, 칼찌, 손가락, 그런 것까지, 그 반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근데 순금은 또 아니라면서요. 순금은 아니더라도 다 귀금속이죠. 그리고 그게 금부치 무게로 따질 게 아니라 역사적인 가치를 생각하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금전적으로 좀 환산하려고 그랬어. 그렇죠. 근데 그거를 또 당연히 탐내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고. 굉장히 많은 도난 위협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정말 재미있는 일인데 한 1929년에 예. 그 누군가가 그 박물관 지붕을 뚫고 그다음에 이 자물쇠를 2개를 자르고 이제 금관은 못 훔쳐갔는데 네. 목걸이나 팔찌나 그런 것들을 우르르 훔쳐서 도망갔습니다. 박물관에서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신문을 이렇게 냈습니다. 1920년대잖아요. 네. 이 신라 때의 금은 옛날 금하고 다른 금들하고 달려서 녹여도 이 재질이 달라서 금방 눈치챌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 몇 가지 금부치만 없어지고 나머지는 돌아왔습니다. 예? 돌려줬어요? 예, 돌려줬어요.
그 훔친 도둑이 겁먹고 돌려준 겁니다. 그럼 왜 훔쳐갔대요? 그러니까 그 팔아서 녹여서 돈 만들려고요. 실제로 네. 이거는 외국에서도요. 그 유명한 금관 하나 해외에 그 전시를 했다가 도굴꾼들이 훔쳐가서 싹 녹여버린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데 제일 그 한심하고 다양한 일은 모조 금관을 훔쳐간 일입니다. 모조도 있었어요? 예. 1956년 그 한국 전쟁 당시에는 이런 귀중한 금관 같은 거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 가서 보관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보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박물관에 와서 뭐라고 하는 거야. 왜 금관이 없냐. 그래서 모조 금관을 만들었습니다. 네네네. 네, 56년에 누가 그 모조 금관을 들고 튄 겁니다. 진짜인 줄 알고 아니면? 네, 진짜인 줄 알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 훔친 사람은 이걸 들고 그대로 경주역으로 가져가서 이제 도망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신문 보도가 쫙 깔리죠. 사실 이거 가짜였다. 그러고 하니까 그 사람이 그 경주에 있는 서천 그 냇가 모래밭에 묻어놓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모조 금관이 발견은 됐습니다. 모조였어도 그래도 왜 도금도 하고 했을 테니까 그쵸. 가치는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진짜 금관은 아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동네방네 소문이 나서 걸리면 오히려 죄인이 더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굴꾼도 결국에는 마음 편하게 못 산다는 거네요. 그런 것 치고는 굉장히 화려한 도굴 경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 최종호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이 사람이 이 별명이 도굴왕입니다. 네, 이 사람이 바로 아까 얘기한 금관을 도굴한 사람입니다. 지금 에이펙에서 전시하고 있는 금관 중에 제일 작고 귀여운 금관이 있어요. 교동금관이라고. 교동금관. 예, 이 교동금관이 왜 교동금관이냐면 보통 거는 무슨 총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건 왜 교동이냐면 교동 그 경주 그 교동에서 발견돼서인데 독을 당했기 때문에 어떤 상태에서 어떤 무덤에서 발견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동이름만 붙여서 교동금관이에요. 그리고 또 이 교동금관만 비지정 문화유산이 됐는데요. 이게 이 교동금관이 발견된 내력도 아주 치열한 도굴의 역사입니다. 이게 맨 처음에 이 최 씨라는 걸 알겠지만 그쪽에 최 부잣집에 최 씨 집성촌이 있거든요. 네. 그 당시에 워낙 그 최 씨들이 집을 짓고 살고 있는 동네가 있었는데 이 최종호라는 사람이 딱 보기에는 그 중에 한 집이 신라 적석총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 집에 의도적으로 사글세로 들어갑니다. 사글세로 들어가서 월세로 살면서 네네네. 내가 우물 좀 파겠다라고 해서 우물을 파는 척하면서 사실은 도굴을 했던 거죠. 그 집터가 역사적으로 어떤 위치인지를 알고 예. 이거 완전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 사람이 그만큼 도굴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찾아낸 것이 교동금관입니다. 그래서 교동금관을 파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서울에 가져가서 재벌들에게 이제 찔러봅니다. 이 교동금관을 사지 않겠느냐. 그때 1970년대였는데 1,500만 원을 불렀답니다. 70년대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가격이었는데 다행히 거래가 성사 안 됐습니다.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래서 안 팔렸으니까 이거 가지고 돌아와서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얘가 그리고 이 당시 이 최종호가 또 이제 치밀했던 게 나름 여기 유물이 몇 개 나왔어요라고 해서 아주 일부분 가치 없는 것만 신고했었던 거죠. 자기가 우물 파려고 땅을 팠는데 여러 가지 뭐 과거 유물이 나왔습니다라고 가치 없는 거는 당국에 신고하고 돈 되는 건 자기가 팔려고 하고. 예. 그래서 재미있는 게 그 집, 세대로 사는 집, 그 당시에는 대청마루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대청마루 밑에 숨겨놨었어요. 근데 이게 경찰이 이 사람이 훔쳤다는 걸 알고 왜냐하면 이미 이 도굴범으로 전과 3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은 혼자 판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료들을 설득해가지고. 그렇죠. 일당이 있겠죠. 예, 그 일당들을 설득해가지고 사실은 더 있다 얘기해가지고 그 밑에서 이제 금관을 비롯해서 온갖 값진 유물들을 다 찾아냅니다. 거의 한 700점이 넘었다고 해요. 네. 네, 나왔는데 근데 이 최종호라는 사람이 정말 화가 나는 게
그래서 이 금관이 정말 어디서 발견됐느냐 그걸 이제 알 수가 없었으니까 독을 당해서 알 수 없으니까 내가 거기에 어디에 파냈는지 얘기할 테니까 대신 날 석방해달라라고 거래까지 걸어요. 정말 화나죠. 그래서 독을 왕이라고 불릴 정도였네요.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유물은 무사히 건졌지만 이게 워낙 고고학 유물은 이게 어디에서 발견됐는지 어떻게 발견됐는지 그리고 그 위에 그 문서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되는데 독을 끊는 그냥 유물만 싹 들고 가기 때문에 정보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아까 그 석탑처럼 손상당하기도 하고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 저희가 준비한 그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리면서 이게 또 교훈을 얻을 수도 있는 게 있어서 저희가 유튜브로도 영상 띄워드릴게요. 연가 7년명 금동 불입상? 예. 이거는 되게 어렵네요. 교과서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처음 보는 귀한 단어인데 교과서에 나왔나요? 네. 예. 왜냐하면 고구려 불상 중에 굉장히 유일한 거거든요. 게다가 뒤에 글씨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귀중한 유물이고 고구려 시절의 불상이에요. 네. 그리고 국보 119호입니다. 하여튼 교과서에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뒤가 접혀 있죠. 살짝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사진을 이제 띄워드리는데 불상 뒤에 이게 뭐라고요? 날개처럼 뭐라고 해야 돼? 그 광배라고 합니다. 광배. 광배가 이게 접혀 있는데 이게 1967년에 누군가가 덕수궁 박물관에서 이제 보관 중인 걸 유리창을 들고 유리 덮개를 들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훔쳐갔는데 그 훔쳐간 사람이 함부로 돼 있기 때문에 이 광배가 꺾였습니다. 그 상단 부분 그 광배가 접힌 건지 꺾인 건지 뭐 이렇게 쭉 금이 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걸 꺾인 거를 되살리면 이게 손상이 갈 수 있어서 도저히 못 되돌리고 이게 60도 정도인데 워낙에 이 정도로 손상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꺾인 그 상태 그대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가 돼 있는. 네. 지금도 가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 박물관 갔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고 그냥 지나쳤던 것들 이제 다시 보게 될 것 같다고 많이들 공감해주고 계시는데 연가 7년명 금동 불입상. 아직 범인은 못 잡혔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돌려받았다는 거고? 이 사람이 계속 전화를 걸어서 무슨 그 한강 철교 구석에 놔뒀으니까 찾아가라고 해서 그래서 당시 문화대 국장님 한밤중에 차 타고 가서 열심히 지어가지고 간신히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아픈 역사긴 합니다만 이 도굴의 역사 같이 또 파헤쳐봤습니다. 이한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이틀 전 미 상원을 통과한 임시 예산안이 조금 전 하원도 통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에 즉각 서명하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운 미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여당이 추진 중인 65세 정년 연장 연내 입법화에 대해 노동계가 빠른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경제계는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하며 대안으로 임금과 근로조건 조정이 가능한 퇴직 후 재고용을 제안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 내년도 석유 시장이 공급 부족 사태를 맞을 거란 기존 전망을 철회하고 수급이 균형을 이룰 거로 관측하면서 국제유가가 4%가량 급락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 들어볼까요? 네, 어제 퀴즈 정답이 워런 버핏이었는데요. 네. 5501님,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이 한 주당 10억이라는데 왜 주식 분할을 안 하는 건가요? 하셨습니다. 클래스 A 기준으로 버크셔 해서웨이 한 주가 70만 달러가 넘어요. 10억 원 정도 된다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은 거래 활발하게 하게끔 액면 분할. 그러니까 미국은 액면가 개념이 없으니까 이제 주식 분할 왜 안 하느냐 막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버핏의 철학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한 주가 너무 저렴하면 샀다 팔았다 더 많이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 주가 1억이 되든 5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그냥 분할 안 하고 들고 있어. 금처럼. 이런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또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클래스 B, B 주식을 또 따로 발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A보다는 훨씬 더 저렴해요. 몇십만 원 선으로 이제 사실 수가 있겠고 사실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요. 배당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배당을 해서 여러분이 그 배당을 받아서 나보다 더 돈을 잘 굴리실 겁니까? 거의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재투자를 해서 본주의 가치를 높이는 게 최대한의 이익이 되는 거다 해서 총 주주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주가 오른 것뿐만 아니라 배당 수익률까지 같이 합친 개념이니까요. 이런 개념도 총 주주
수익률 잘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요? 네, 이상훈님이요. 워런 버핏과 식사를 하려면 1억 원이 든다는데 사실인가요? 이 자리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하셨습니다. 왜 그 버핏과의 식사라는 그 일종의 그 캠페인이었는데 이건 사실 나랑 밥 먹으려면 얼마 돈 내가 아니라 자선을 위한 기부를 하기 위한 자선 경매 행사였던 거죠. 안타깝게도 22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다고는 합니다만 여기에서 엄청난 경매를 통해서 입찰된 금액은 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였다라는 거고요. 이게 22년에는 246억 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근데 그만큼 버핏과 식사라는 것 가치뿐만 아니라 그만큼을 사회에 환원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네요. 질문 하나 더 들어볼까요? 네, 0037님이요. 노쇼에 대한 해결책은 예약금을 받는 겁니다. 특히 기차표나 항공권은 위약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 문의를 해봤더니요. 민법에서 정한 노쇼 관련 위약금은 전체 서비스 금액의 10%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면 노쇼를 했을 때 미리 받은 예약 보증금이 위약금이 되고요. 실제로 이 보증금으로 얼마를 받을지는 사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보통은 예약 취소 가능 시점을 고지하고 이게 지나면 돌려주지 않습니다. 항공권은 국제선이냐 국내선이냐 일반 운임이냐 할인 운임이냐 그리고 취소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고요. 기차 반환 수수료는 출발 전후 시점과 요일 그러니까 평일이냐 주말이냐에 따라 달라지고 보통 출발 전에는 5에서 20% 출발 후에는 15에서 70%가 부과됩니다.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증시 상황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또 환율이 계속해서 완화 약세로 가고 있는데 1,460원대에서 지금은 1,472.9원 거의 1,473원대까지 환율이 계속 또 오르고 있다는 소식도 마지막으로 또 전달해드리고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을 또 기약하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